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최지영입니다. 오늘 민주평통 유튜브 채널 한반도 평화토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로 보는 제8차 당대회와 북한이라는 주제로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개최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국가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당대회는 지난 5년 동안 추진해왔던 7차 당대회에서 결정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대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된 것에 대한 반성에 토대해서 현실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앞으로 5년 동안 차기 당대회, 9차 대회가 열릴 때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토론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공개를 안 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메시지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전 당대회에 비해서. 근데 대내적으로 경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만 지금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차 당대회 자체가 경제 분야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북한 경제와 관련된 상황인 만큼 최근의 그 북한 경제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초기에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 이후에 북한이 2017년과 2018년에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2019년 기준 북한의 1인당 소득이 유엔 추정치 기준으로는 그 1인당 한 $700 정도이고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으로는 한 140만 원, 한 1,4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인데 이렇게 대북 제재 강화로 인해서 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고요. 또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2019년까지는 수출은 많이 줄었지만 수입은 그래도 한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북한이 거의 무역을 중단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든지 그런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성과 부진의 원인을 그 외부 환경으로만 돌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외부 환경만을 탓하지 않고 주관적 요인이라고 하면서 내부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길래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 특히 주관적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나 그랬더니 경제 부진의 자기 내부적인 원인을 주관적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외부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그전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거의 그 관습이었는데 네. 김정은 시대로 와서는 자기가 부족해서 뭐가 안 됐다는 얘기도 자주 했었고, 특히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그동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 내부의 말하자면 관료들의 기강 내지는 이러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네. 당대회 개회에서 보니까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검열 소위가 다 뒤졌다. 뒤져가지고 말하자면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고 새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번 당대회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4,750명.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통해서 사업 작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번 8차 당대 결정이었고, 그것에 이제 표현이 그거로 나왔는데, 첫째가 이민 위천, 인민을 하늘로 삼는다. 그다음에 일심 단결, 일심으로 단결하자. 세 번째가 자력갱생입니다. 일심 단결하고 이 자력갱생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이민 위천이라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근데 천도교의 교리 중에 4인 여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생각하라. 그거의 변종이 지금 이민 위천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말은 관료들이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했다. 충분히 그 사람들 떠받들면은 인민들의 역량을 100% 끌어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8차 당대회에서 설정한 경제발전 계획을 달성하자. 그게 이제 이번 당대회에서 나타난 특징이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근데 맞습니다. 인민대중제일이라는 표현은 김정일 시대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 항상 했던 표현이에요. 네. 아버지 때의 용어를 쓰면서도 김정은 시대 와서는 자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민 위천을 앞세운 거예요. 이게 좀 색다른 측면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이 그 8차 당대회나 또는 2019년 전원회의를 통해서 보면 비현실적인 목표를 무리하게 달성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이제 실현 가능한 목표, 지금 제재나 보건위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최근에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7차 당대회와 8차 당대회에서 나타났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 7차 당대회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북한의 그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시기에 7차 그렇죠. 당대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좀 북한이 밝히는 그런 경제 정책들도 좀 야심차고 능동적인 측면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차 당대회 같은 경우는 정말 핵심적인 산업, 금속공업이나 화학공업이나 농업, 경공업 4개를 이제 중점 과업으로 지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를테면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19년에 하노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미 관계고 남북 관계고 다 얼어붙지 않았어요. 네. 또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북한에도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완전히 국경이 막혔죠. 그러니까 유엔 대북 제재에 있지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못하고 물류도 중단되지 이런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그 7차 당대 목표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을 낮춰가지고 현실적으로 북한 인민들이 볼 때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좀 낮췄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러면서 이제 5년 후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전부 거기 경제 발전에 동원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외부적인 조건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아마 8차 당대에서 결정한 성장 목표도 달성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400억 달러 하면은 저기 중국의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 일인당 소득으로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부 예비가 충분치 못하다. 네. 내부 예비가 충분치 못하고 북한용으로 온다면은 결국은 외부 예비가 들어와야 돼요. 대미 관계나 대남 관계가 풀려야만 네.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실은 의중에 두고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네. 또 안 되니까 네. 속에다 감춰놓고 있는데 대화의 여지는 상당히 크게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뭐 2019년에 국가 의무 수매 계획을 향후 2, 3년 동안 달성해라 라든지 또는 건설 부분에 있어서 살림집을 몇만 세대 짓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비교적 달성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만 구체적인 수치로 좀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서도 좀 8차 당대회 성격을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새로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중심 과업을 금속, 화학, 농업, 경공업 예. 예. 좀 특별한 예.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이더라고요. 지난번 네. 7차 당대회 때는 뭐 여러 가지를 과학기술 네. 쪽에도 비중을 많이 놓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양대 축으로 해서 예. 그 밑에 이제 뭐 농업 발전이라든지 경공업 발전을 하위 개념으로 설정해 놓은 거 보고 매우 좀 뭐냐면 현실적이다. 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비료 생산,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약 생산, 그러니까 인민생활 관련, 생활 필수품 관련된 것이 지금 화학공업에서 해결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속공업은 철강제를 생산해서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 또 무기도 만들겠지만, 그다음에 또 경공업에 필요한 그 기자재 같은 것도 다 금속공업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딱 아주 선택과 집중식으로 네. 이걸 목표로 세우고 인민생활 중심으로 피부에와 닿는 경제발전 목표를 세운 것은 확실하다. 네. 수석 부의장님께서 북한의 산업의 연관을 저보다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북한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발전 목표를 낮춰 잡았다 할지라도 350억 달러의 GDP 규모 가지고는 달성하기가 어려울 거다. 아무리 욕심을 낮춰도 기본적으로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번 당대회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적인 얘기만 했지만 남쪽에 대해서는 합의 사항을 남쪽이 이행하는 만큼만 이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합의는 아마도 정상 간의 합의한 4.27과 9.19 합의를 얘기할 텐데 그게 되게 남쪽의 경제력을 가지고 북한 경제를 진흥시켜주는 그런 그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남쪽 경제를 가지고 북한 경제를 살려준다 하는 그 컨셉은 오래된 거예요. 94년 때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7월 달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을 때도 결국은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북한을 도와주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구도를 짜려고 그랬었습니다. 그 남쪽의 경제력과 북쪽의 노동력을 결합시키는 그런 식의 어떤 경제 발전 있어야만 8차 당대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 이후에는 특히 북한에 대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북한은 부족한 식량이나 비료나 원유, 에너지를 중국에 일단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제재를 북중 관광 협력으로 좀 우회하려는 전략을 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는 과정이 좀 오래되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리적으로 북한이 중국과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사이의 인적 왕래나 경제 교류 협력은 사실은 지리적 이유 때문에 그건 뭐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남북 간의 그 경제 교류나 인적 왕래는 이 가운데 비무장지대가 가로놓여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남북 교류 협력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2019년이군요. 2019년 2월달에 북쪽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타미플루라는 독감약을 보내려고 그럴 때 그걸 싣고 가는 트럭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유엔 사령관이 통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관계로 그 약을 보내지 못한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경제가 남쪽에 의존하는 식으로 해서 발전이 되는 경우와 중국에 의존해가지고 발전하는 경우의 결과는 나중에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 경제가 남한과 한 덩어리가 되면은 그건 통일로 가는 길이지만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의 일부가 돼버리면은 통일은 멀어집니다. 남의 나라 되는 거예요. 그거 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그 8차 당대회 얘기로 돌아가서 북한이 그 7차 당대회에서는 대외 경제 관계를 언급하면서 뭐 가공품 수출이라든지 뭐 기술 봉사 무역이라든지 경제 개발구 다양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번 8차 당대회 같은 경우는 대외 경제 관계에 있어서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보셨나요? 그걸 눈여겨봤어요. 네. 10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금강산에 와가지고 이 꼴도 보기 싫다고 다 뜯어내버리라고 고통을 치고 올라갔다 그런 게 기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 철거하는 문제는 남북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호응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남북 접촉도 못하고 회담도 못했죠.
그런 역사가 있는데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을 특히 그 강조한 거 보면서 이거를 꼭 남쪽과 손잡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금강산 고지역만 관광지구로 만들었지만은 북한이 원산 갈마지구를 특별히 그 개발을 해서 뭐 스키장도 만들고 등등 그걸 크게 키우는데 남쪽의 투자가 막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왕에 그걸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금강산 관광 개발하는데 미국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본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은연중 계획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속셈이 거기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최근에 오늘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그리고 8차 당대회에서 담긴 내용, 국가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남북한은 비록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은 북한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사는 격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형국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도 북핵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고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죠.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북미 관계를 복원을 시켜주고 북핵 문제 해결이 북핵 문제 해결 절차가 시작되도록 다리를 놔주고 뒤에서 그걸 부추겨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북미 관계가 좋아져야만 북핵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고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지만은 일단 순서상 북미 관계 개선 다리를 우리가 놔주고 그다음에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은 남북 간에 합의가 됐던 기존에 합의가 됐던 여러 가지 교류협력 사업 이걸 활성화해서 북한 경제가 우리 경제와 한덩어리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솔직히 평화 관련해서는 가성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떻게든지 임기 말년에 남북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성비가 높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평화를 안겨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죠. 네. 북한 경제가 좋았을 때는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경제력을 가지고 북한을 우리 페이스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걸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리매김을 했죠. 궁극적으로 그 한반도 비핵화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평화를 위한 그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교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사업도 하자고 했는데 지금 네. 아직 대꾸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만 그 해결 방법으로서 지난번 신년사에서죠 문 대통령이 비대면 회담이라도 하자고 그랬었죠. 화상회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 문제도 화상회담으로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방역 협력도 화상회담을 통해서 물자를 지원하는 문제를 합의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관계는 다시 또 풀리고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에서 얘기했던 3월의 봄날이라는 올 겁니다. 3월의 봄날입니다. 그게 오도록 해야죠. 네, 오늘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모시고 경제로 보는 8차 당대회와 북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수석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